진정한 상남자의 브랜드는 아마도 상남자들이 많이 쓰고 많이 접하는 브랜드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출신의 브랜드 WD-40은 가히 상남자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위대한 발명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WD-40은 세계 176개국의 작업 현장부터 일반 가정집까지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 되었죠. 과연 WD-40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WD-40은 재미있게도 미사일 때문에 발명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1953년 미국의 로켓 케미컬 컴퍼니라는 작은 회사는 하청을 받았는데 바로 미국 최초의 탄도 로켓 발사체 아틀라스 미사일의 표면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미사일 표면에 녹이 쓸면 미사일이 고장나는 거고 냉전 시기에 미사일이 고장난다는 건 전쟁에서 진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로켓 케미컬 컴퍼니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40번이나 도전해서야 금속의 침투에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오일인 WD-40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CIA 요원의 암호명 같은 WD-40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Water Displacement on the 40th Try, 즉 40번째 개발법을 통해 발명된 금속 표면의 물을 제거해 금속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발명품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미사일에 녹이 슬지 않도록 만들어진 WD-40이 다른 데에서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윤활도 되고 먼지 제거도 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WD-40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자 로켓 케미컬 컴퍼니는 아예 일반인들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이 제품이 자주 사용되는 것도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녹과 먼지 제거, 윤활뿐만 아니라 WD-40은 변기 청소, 냉장고 청소, 스티커 떼기, 벌레 방지, 기름과 화장품 얼룩 제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능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WD-40 측은 아예 지금까지 WD-40이 사용될 수 있는 2000가지가 넘는 경우를 목록으로 만들어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WD-40을 윤활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WD-40 층에서는 윤활제로 쓰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 자전거 체인 같은 곳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예 자전거 체인용 제품을 따로 내놓기도 하니까 명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만능 제품이기 때문에 WD-40은 역사를 바꾼 50가지 제품에 포함될 정도입니다. WD-40 컴퍼니에서 공개한 해당 리스트에 따르면 인터넷, 신용카드, 플라스틱, 콘택트 렌즈 등의 리스트에 WD-40과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958년 미국 샌디에고 지역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WD-40은 대박이 났습니다. 로켓 케미컬 컴퍼니라는 이름을 아예 WD-40 컴퍼니로 바꿨을 정도였죠. 이렇게 장사가 잘 되자 WD-40은 제조 비법을 특허를 내지 않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구상에서 이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WD-40은 코카콜라처럼 특허를 내지 않은 비밀 레시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업 분야의 코카콜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제조되면 WD-40은 보관 용기에 실리기 전까지 거대한 저장고에 담겨져서 보관됩니다. 빠지면 못 나오니까 조심해야겠네요. WD-40 팬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충성 고객인 이들은 2001년에 팬클럽을 결성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6만 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팬클럽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돌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가입하고 싶다면 WD-40의 미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국내에서 WD-40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바로 철강 공장입니다. 현재도 국내 라이센스를 위임받아 생산하고 있는 버무에서 1973년부터 이 제품을 들여오기 시작해 사용되었죠. 1973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니 생각보다 국내에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 제거와 윤활을 위한 대표 제품으로 사랑받다 보니 WD-40의 카피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WB50, AB80, TS10 등등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제품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죠. 그 중에서도 앞권은 역시 짝퉁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데요. WD-40 측에서도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WD-40은 브랜드 이름과 스프레이 캡 모양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 무단도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재밌는 건 이렇게 짝퉁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WD-40이 유명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WD-40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아마 앞으로도 WD-40은 널리 쓰이는 제품으로 사랑받으며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의 상징과도 같은 노란색. 하지만 원래부터 이 브랜드의 색깔이 노란색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회색이었지만 1931년부터 노란색을 채택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이 색깔에 캐터필러 옐로우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로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중장비에 붙어있는 이 로고, 바로 캐터필러라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1925년에 시작된 미국 출신의 중장비, 제조 분야 세계 최대 기업으로 굴삭기, 트럭, 아스팔트 포장기 등의 중장비부터 각종 산업의 기술 솔루션, 선박 엔진, 시추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무한 궤도와 노란색 도색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죠. 아주 오랫동안 굳건히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회사, 과연 어떻게 1등을 해올 수 있었을까요? 18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농기계를 생산하는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홀트와 다니엘 베스트. 이 두 명은 그 두 회사의 사장으로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찰스 홀트의 형제였던 벤저민 홀트도 홀트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한궤도를 고안하게 됩니다. 증기 트랙터를 만들던 그는 진창 같은 험로에서 바퀴가 빠지자 길을 깔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고안해 무한궤도를 만들었고, 그 모습이 마치 애벌레 같아서 캐터필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9년 벤저민 홀트는 캐터필러 개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공장을 씁니다. 그해 10월 그의 조카가 벤저민으로부터 공장을 사들여 홀트 캐터필러 컴퍼니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캐터필러의 전신입니다. 당시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트랙터를 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캐터필러사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홀트의 회사에서 만든 트랙터가 연합군에서 사용되었고, 가장 중요한 전쟁 운송수단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여기에 연합군의 탱크에 무한궤도가 장착되기까지 하면서 캐터필러사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1925년 홀트 캐터필러는 당시 경쟁사였던 CL 베스트 트랙터 컴퍼니를 합병하면서 회사 이름을 캐터필러 트랙터 컴퍼니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합병 전 1,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매출은 4년 후인 1929년에 5,200만 8천 달러로 4배가 넘게 증가했고, 대공황 시기에도 캐터필러는 성장해갑니다. 그렇다면 캐터필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아마도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일 것입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회사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홀트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죠. 1931년에 캐터필러는 디젤 엔진을 이용한 트랙터 개발에 성공해 영국과 소련에도 수출을 개시합니다. 당시의 트랙터들은 가솔린을 이용해 움직였는데, 캐터필러가 디젤 엔진 트랙터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디젤 엔진이 트랙터의 표준이 되었죠. 이 기술을 활용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미국의 셔먼 탱크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이런 기술적 발전을 통해 쌓은 캐터필러라는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전후의 캐터필러는 더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전후 재건 계획을 위해 트랙터와 트럭이 필요했고, 이미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왔던 캐터필러의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불도저 하면 캐터필러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느낀 품질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캐터필러사가 지금까지 계속 트랙터만 만들었다면 중장비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은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꾸준한 인수합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1950년대부터 각종 회사들을 꾸준히 인수합병하면서 회사의 기술력과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지게차 생산 회사, 디젤 엔진 회사, 광산 장비 업체, 철도 관련 업체, 대형 디젤 엔진 업체 등을 인수해왔습니다. 현재에도 캐터필러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장비를 생산해오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터필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0여 년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캐터필러를 1980년대부터 위협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바로 일본의 건설 장비 기업들, 그 중에서도 코마츠라는 회사가 성장세를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1980년대 초반에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되면서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환율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제품들이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코마츠사의 중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공장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을 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캐터필러는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작해 일본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표준화하고 부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방식을 취해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이 다시 회사를 1위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혁신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1위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캐터필러라는 회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 회사일까요?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나라의 전체 GDP보다 크다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2017년 캐터필러사의 수익은 450억 달러, 한화로 약 5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요르단의 전체 GDP가 약 403억 달러 정도이니 정말 한 국가보다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중장비 기업으로 유명한 캐터필러지만 중장비가 아닌 이상한 물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 달력, 중장비 미니어처, 각종 의류까지 판매하고 있죠. 이 회사 과연 뭘 하는 회사일까요? 사실 이 제품들은 캐터필러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사업군을 확장한 것입니다. 캐터필러사 하면 고객들에게 강인함, 내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기존의 캐터필러 중장비가 가진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확장시켜 의류부터 장난감까지 분야를 넓힌 것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캐터필러, 위기도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으로 현재까지는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한 발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캐터필러가 경제 호황기에 다시 한번 급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과연 앞으로도 캐터필러는 업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필립스는 의외로 스포츠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과거 박지성이 뛰었던 걸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유명 축구 클럽 PSV 에인트호번의 후원사이기도 하죠. 참고로 PSV는 필립스 스포츠연합의 약자입니다. 헤어드라이기와 토스터기, 스피커, 그리고 조명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회사가 있다면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필립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립스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필립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진지한 이야기일 텐데요. 물론 필립스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들과 역사가 숨어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필립스는 1891년 네덜란드에서 프레드릭 필립스와 그의 아들 제라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구를 생산하는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구는 첨단 기술이었죠. 필립스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진 백열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고 전구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이 전구라는 이야기죠. 창립자 프레드릭 필립스의 사촌은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철학자 칼 막스입니다. 하지만 프레드릭 필립스도 칼 막스의 평소 행동에 혀를 내두르고 손절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제품에 새겨진 필립스의 로고, 회사 탄생과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면 이전 필립스의 로고에는 별과 파동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전파와 전기를 상징하며 필립스가 초창기 생산했던 제품의 기술적인 기반을 의미하죠. 로고 하나에도 역사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필립스가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라드 필립스의 조카이자 훗날 필립스의 사장이 되는 프리츠 필립스는 2차 대전 시기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보호해 그들을 살렸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필립스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제품들은 다양합니다. 전구는 물론이고 TV와 면도기, 에어프라이어, 젖병, 진동 칫솔 등의 가전제품부터 MRI 기계와 엑스레이 기계, 초음파 기계 같은 전문 의료용 기기까지 안 만드는 게 없죠. 일본에 야마하가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필립스가 있는 셈인데요. 도대체 왜 필립스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온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구 이외에 필립스가 최초로 생산한 건 1918년 엑스레이 기계인데 당시 1차 대전으로 널리 쓰이던 독일의 엑스레이 기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네덜란드에서 자체적으로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구를 만드는 기술과 엑스레이 기술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이를 만들 수 있었고 1920년대 초에는 전구와 구조 그리고 생산 방식이 비슷한 진공관 부품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부품으로 라디오를 만든 덕분에 필립스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라디오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죠. 알고 보면 이유 있는 사업 다각화네요. 한번 사업 분야를 넓혀본 경험 덕분에 필립스는 TV와 영상, 오디오,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도 진출합니다.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은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발명품들을 만든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 발명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전기면도기인데 필립스가 1939년 세계 최초의 전기면도기 필리쉐이브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1900년대에 기술이 나와 있었지만 그걸 제품으로 내놓은 건 필립스가 최초였는데요. 이 제품은 남성들의 면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필립스는 전기면도기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만드는 것 치고는 역사적인 제품들을 너무 많이 내놓았네요.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거대 가전제품 기업으로 성장한 필립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에서 제품을 만드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죠. 참고로 당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삼성전자와도 경쟁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현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문제가 겹쳐 2000년대 초반부터는 손실을 보기 시작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는 결국 판매되는 제품 중 많은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와 오디오, 스피커, 헤드폰 등의 사업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위기가 닥쳤던 2000년대 초반 당시 7개였던 사업 부분은 헬스케어와 조명, 소형가전 세 분야로 줄어들게 되었죠. 이 중에서도 현재는 헬스케어 분야만 남기고 조명과 소형가전 일부는 필립스 브랜드를 달고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라이센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했는데도 만드는 제품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필립스는 전구로 시작해 가전제품으로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구로 시작해 의료기기와 스마트홈 기술까지 그 영역을 넓게 확장해온 필립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가전제품 분야를 매각해 다른 상품을 주품목으로 판매하는 필립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로 우리의 생활을 바꿀지 기대됩니다. 과연 필립스가 내놓는 제품들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드디어 음향기기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피커로 여기저기서 음악을 듣죠. 집 어디에서나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하게 해주는 기기들은 이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매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좋다고 해도 이웃집에 민폐를 끼칠 정도라면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진 지금 무작정 스피커를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드폰과 이어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독일의 음향기기 브랜드 제나이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인정받아오고 있는 제나이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6월 1일 독일의 전기공학자였던 프리츠 제나이저 박사는 라보토리움 웨네보스텔, 즉 웨네보스텔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재미있게도 그가 처음 연구소를 세우고 생산했던 제품은 진공관 전압계, 오디오 제품과는 그닥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죠. 제나이저 박사가 음향기기를 선보인 것은 2년 뒤인 1947년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마이크를 세상에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1958년부터 프리츠 박사의 성을 따서 회사의 이름은 제나이저로 변경되었고 처음 내놓은 마이크 이후 꾸준히 음향기기를 만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헤드폰, 마이크로폰, 오디오 솔루션 등 음향기기 전반의 분야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가장 먼저 출시된 게 마이크였다는 게 놀랍고 제나이저의 헤드폰과 이어폰이 오래전부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제품이었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저마다의 브랜드는 특정 음악 장르에 가장 잘 맞는 스피커를 내놓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의도했던 간에 스스로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브랜드도 달라지게 되죠. 만약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음악을 즐겨 듣는다면 제나이저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헤드폰과 이어폰은 오래전부터 해당 장르의 음악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죠. 또한 헤드폰의 음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나이저의 제품들은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음원의 해상도가 매우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 아시나요?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음악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상용화해 헤드폰을 만든 것이 바로 제나이저입니다. 제나이저는 1984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로부터 파일럿용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개발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지금보다 덜 좋게 만들어져서 기내 소음 문제가 심각했고 파일럿들은 난청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에 제나이저는 원치 않는 소음에 대항하는 또 다른 인공적인 소리를 발생시켜 음파를 상쇄하는 원리를 적용해 자체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87년에는 직접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출시했고 이후에도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확보해 자사 제품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유행하는 무선 이어폰도 이미 십수년 전에 제나이저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면 2008년 출시된 MX-W1은 당시 제나이저가 야심차게 내놓은 무선 이어폰인데요. 최신형 무선 이어폰도 MX-W1이 채택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MX-W1이 가장 먼저 등장해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어폰으로 무손실, 고음질 음원을 전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무선 이어폰으로는 더더욱 그랬는데 제나이저는 MXW1을 통해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을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이 이어받았고 고성능의 품질을 선보이고 있죠. 제나이저가 헤드폰과 이어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제나이저는 회사 조직을 크게 3개로 나누었는데 헤드폰과 이어폰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 제품 부서, 전문가용 마이크 및 시스템을 판매하는 프로 오디오 부서, 기업 및 관공서 등을 위한 오디오 시스템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등 헤드셋, 이어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나이저지만 이미 1947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마이크를 선보였을 만큼 마이크 분야에서도 유서가 깊습니다. 제나이저는 무선, 악기용, 카메라용 등 다양한 용도의 마이크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최근에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 시스템 EWD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설치하면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등의 다양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의 수준도 매우 뛰어나서 작은 소리부터 비행기의 엔진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지요. 제나이저는 현재 세계 모든 대륙에 진출, 현재 90개 이상의 국가에 2,75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데마르크에 있는 혁신 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회의용 오디오 시스템과 마이크 등을 생산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털러모어에 있는 생산 공장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헤드폰과 스튜디오 모니터링용 스피커를 생산하며 미국 엘버커키에서는 마이크와 모니터링 시스템용 무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나이저는 기술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덴마크, 미국 캘리포니아, 싱가폴, 그리고 스위스의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제나이저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아시겠죠? 2021년 5월 제나이저의 소비자 제품 부서가 보청기를 생산하는 스위스 소노바 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두 회사의 연합에 따라 앞으로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이어폰과 헤드셋은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에도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이 회사의 제품들, 과연 소노바 그룹에 인수된 후에는 어떤 퀄리티로 나오게 될지 상상도 안 갈 정도입니다. 과연 앞으로 제나이저가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지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캠핑용품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앉을 의자나 텐트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덕분에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출신의 캠핑용품 브랜드 헬리녹스입니다. 슈프림과 프라그먼트, 스타벅스 등과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린 이 럭셔리 캠핑용품 브랜드는 놀랍게도 한국 출신입니다. 과연 헬리녹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09년 등산용품을 만들기 시작해 지금은 캠핑용품을 만드는 헬리녹스. 그 시작은 동아알루미늄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동아알루미늄은 원래 텐트를 받치는 기둥인 텐트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텐트폴 하나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텐트용 알루미늄 폴 품목으로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니 기술력 하나는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제품은 외주였고 다른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달고 팔려나가서 동아알루미늄만의 브랜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동아알루미늄은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 등산용 스틱과 우산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의자를 출시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가 바로 헬리녹스죠. 기능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세련되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헬리녹스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인지도를 쌓아가던 헬리녹스는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 캠핑 열풍이 불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제는 캠핑용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헬리녹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와 밤의 여신 녹스의 합성어로 해와 달, 밤하늘을 마음껏 즐기는 아웃도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래서 그리스 신화를 알아두면 쓸데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헬리녹스의 접이식 의자인 체어1, 이 의자가 미국에 출시된 첫 해에만 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뽕이 살아나는 순간이네요.
그렇다면 헬리녹스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리녹스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견고하면서도 가볍다는 겁니다. 보통 제품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무거워야 하고 반대로 가벼우면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텐트4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기술력을 확보해온 노하우가 있는 덕분에 헬리녹스의 제품들은 가볍지만 매우 강하고 튼튼합니다. 대표 아이템인 체어제로의 경우 무게가 고작 510g밖에 나가지 않지만 최대 120kg, 즉 200배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최고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헬리녹스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명품 이미지입니다. 헬리녹스를 캠핑용품계의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테일 하나까지 꼼꼼하게 손을 대고 작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원래의 기능을 해치지 않고 뒷받침하는 손에서 최대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죠. 마치 마구를 수작업으로 생산해내는 에르메스의 이미지와 겹쳐져 있는데요. 덕분에 신미한이 발달한 고객층 그리고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에게 헬리녹스의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협업입니다. 단기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알리려면 비슷한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프림부터 디즈니와 노홍철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헬리녹스의 행보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해온 헬리녹스,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리셀 시장에서는 헬리녹스의 제품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며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죠. 이는 헬리녹스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최근에는 스타벅스와의 콜라보로 한 번 더 인기를 얻을 준비를 하고 있는 헬리녹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투자를 유치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리녹스가 더 많은 인기를 얻어 역사의 길이 남을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수많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굳혀가며 생존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와 디자인 등을 강조하며 말이지요. 이탈리아 출신의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계 산업에서 흔치 않은 이탈리아 태생이라는 점, 원래는 군납 시계를 제조했다는 점,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를 만든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 파네리스티가 됩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이 시계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네라이를 전통적인 시계 회사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탈리아 해군에 여러 제품을 납품하던 군납 회사였습니다. 1860년 지오반니 파네라이가 피렌체에 시계 상점을 오픈했고 1864년 그의 아들들인 귀도와 피글리오 파네라이가 이탈리아 해군을 위한 정밀기계 공작소 오피치네 파네라이, 즉 파네라이 공작소를 열었죠. 처음에는 이탈리아 해군 요청에 따라 손목에 차는 나침반이나 손전등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계도 제조했는데요. 이 시계는 롤렉스로부터 케이스와 무브먼트, 방수 기술을 전수받아 시작했죠. 그러니까 파네라이 시계에는 어느 정도 롤렉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네라이 시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독특한 겉모습이겠죠. 이미 예전부터 큰 사이즈의 시계를 만들어왔던 것으로 파네라이는 유명합니다. 파네라이가 초창기에 만든 시계들은 해군에게 납품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방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네라이의 케이스를 요상하게 만들었죠. 요즘 나오는 많은 시계들에는 야광 물질이 도포됩니다. 이는 야간에 시계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강한 야광을 가진 도료가 시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1898년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파네라이는 이 물질을 본인들의 시계에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야광이 좋을수록 바다에서 잠수부들이 시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파네라이의 다이얼을 보면 다른 시계의 다이얼과는 뭔가 다릅니다. 다이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시계 다이얼에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이얼 위에 뭔가를 그리거나 붙이지만 파네라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이얼을 제작합니다. 바로 위에 놓이는 다이얼에 숫자와 발을 파낸 판을 올리고 그 밑에 야광 물질을 깔아두는 방식이지요. 작은 차이가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은데 파네라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파네라이 시계의 특징은 시계 오른쪽에 붙어있는 용두를 보호하는 반달 모양의 쇠인데요. 이는 1955년 특허를 받은 방수 겸 용두 보호 시스템입니다. 위쪽에 있는 걸쇠가 용두를 단단하게 눌러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지요.
이렇게 특징점이 많은 파네라이지만 사실 대중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군납 업체였으니 일반 대중들과는 접점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90년대에 이 파네라이 시계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인이자 배우인 람보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습니다. 우연히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파네라이 시계에 빠지게 되었고 시계를 105개나 주문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죠. 이후 이 파네라이 시계는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네라이는 1997년 방돔그룹에 인수되었고 방돔그룹은 이후 리치몬트 그룹에 인수되면서 리치몬트 그룹 소속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파네라이는 팬층을 확보하며 매우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죠. 파네라이에 관심이 있다면 파네리스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파네리스트는 파네라이의 열광적인 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0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이 파네라이 시계의 팬덤은 시계 브랜드의 팬클럽 중에서는 가장 열성적인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죠. 파네리스트들은 파네라이 시계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운이 좋다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는 파네리스트들이 얼마나 파네라이 시계에 대해 애착이 강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네라이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파네라이가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오버사이즈의 시계가 유행했다는 것이겠죠. 거대한 시계를 차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시계에 투영되었고 때마침 파네라이가 등장해 인기를 끈 겁니다. 물론 파네라이도 단점은 있습니다. 아마도 시계의 상징인 무브먼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독창적인 케이스와 다이얼은 분명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무브먼트만큼은 유독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 거품이 끼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파네라이도 이런 본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치몬트 그룹 내의 다양한 시계 브랜드의 영향을 받아 훨씬 더 나은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파네라이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남자를 위한 시계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위스의 브라이틀링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1884년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 창립된 이후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해온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로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품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하죠. 네비타이머나 슈퍼오션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잘 어울리는 브라이틀링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라이틀링은 1884년 고작 24살이던 시계 제작자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 스위스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개발했던 회중시계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브라이틀링은 덕분에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초창기 브라이틀링의 회중시계에는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 있었는데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 필요해진 덕분에 레옹이 개발한 시계가 미친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1896년에는 한층 더 정확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개발해냈죠. 이 기술력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그는 10년 만에 10만 개의 시계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옹은 불운하게도 1914년 사망하게 되고 이후 아들 가스통 브라이틀링이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스통은 크로노그래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 기술들을 브라이틀링의 시계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가 개발했던 기술은 바로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 스톱과 리셋 버튼을 분리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스통이 초기에 만들었던 시계의 다이얼에는 브라이틀링 브랜드의 로고가 없었습니다. 브라이틀링의 로고가 다이얼에 나타나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들 가스통이 1927년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창립자의 손자이자 가스통의 아들 윌리는 회사를 맡기에는 당시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틀링은 5년간 외부팀에 의해 운영된 후 윌리가 19살이 된 1932년부터 회사를 직접 운영했죠. 윌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중점적인 기술이었던 크로노그래프를 더 발전시켜 나갔고 1938년에는 항공시계 부서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고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영국을 비롯한 공군 간부들에게 인정받는 시계가 탄생하게 되죠. 결국 브라이틀링은 영국 공군으로부터 2차 대전 때 대량의 주문을 받게 되고 브라이틀링 시계는 전쟁 중에 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게 됩니다. 브라이틀링 하면 항공시계라는 이미지는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52년 현재도 브라이틀링을 대표하는 시계인 네비타이머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브랜드에서 최고의 파일럿 시계 라인이며 파일럿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담긴 시계입니다. 고급스러운 다이얼이 대표적인 모델로 브라이틀링의 시그니처 라인이죠. 아마 브라이틀링 하면 이 시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만큼 상징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 모델 중 하나인 슈퍼오션도 1950년대부터 제작되었는데요. 브라이틀링은 다이버용 시계로 이 제품을 내놓았고 출시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죠. 슈퍼오션은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브라이틀링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 시계는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007부터 다이하드까지 강인한 남자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영화에 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브라이틀링의 시계를 차는 것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예가 베어 그릴스죠. 그가 차는 시계는 이머전시 모델로 시계 안에 안테나가 있고 신호 송신 기능이 있어 도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역시 정글을 누비는 상남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시계답네요. 1969년 쿼츠 파동에 따라 스위스의 많은 시계 업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브라이틀링도 다른 브랜드처럼 쿼츠 크로노멧을 포함한 자체 쿼츠 모델로 이런 추세에 대응했고 1973년부터는 네비타이머도 쿼츠 버전으로 선보이게 되죠. 현재도 브라이틀링은 쿼츠 시계를 만드는데 2001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슈퍼 쿼츠 무브먼트를 앞세워 쿼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에서 만든 이 무브먼트는 일반 쿼츠 무브먼트 대비 10배 이상 정확한 시간을 구현합니다. 브라이틀링은 현재도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과 품질 검수로 인정받고 있죠. 설립 이래로 브라이틀링은 무브먼트부터 시계 디자인, 다이얼 등등까지 연구에 많은 노력을 들였고 스스로를 차별화시켜 왔습니다. 네비타이머의 다이얼을 만들기 위해 23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다이얼을 만들어낼 정도지요. 또한 브라이틀링 하면 특유의 브레이슬릿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선으로 된 브레이슬릿이나 슈퍼오션의 메쉬 브레이슬릿을 만들 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브라이틀링은 과거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2003년 컨티넨탈 GT의 최초로 브라이틀링 차량용 시계를 탑재하면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죠. 참고로 벤틀리에 탑재되는 시계도 직접 브라이틀링에서 제작하는 시계인데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손목 시계 모델을 제작하기도 했죠. 아쉽게도 2021년 협업이 종료되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호주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의 협업을 통해 2021년부터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현재에도 좋은 품질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창립 시기부터 이어졌던 기술력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 정신은 브라이틀링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고 현재는 브라이틀링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이자 마케팅 수단이 되었죠. 어느 명품 그룹에도 흡수되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 여전히 시계를 만들어 오고 있는 브라이틀링. 앞으로도 과연 기술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시계들을 생산해내면서 럭셔리 워치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알파 인더스트리에서 옷을 사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빨간 태그 Remove Before Fligh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태그는 원래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 보호덮개나 기계 부품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핀과 같은 장치가 사용된다는 걸 나타내는 안전 경고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은 알파 인더스트리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알파 인더스트리, 1959년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밀리터리 패션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알파의 시작은 군복 납품업체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죠. 처음엔 미군의 파일럿과 지상 요원들에게 기능적이고 내구성 높은 재킷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이 제품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알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파 인더스트리는 설립 직후부터 미 국방부의 공식 계약 업체로 지정되어 수많은 군용 재킷과 필드웨어를 제작했습니다. N3B 파카, M65 필드 재킷, MA1 플라이트 재킷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델이죠.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방수성, 내열성, 내마모성을 갖췄습니다. 그만큼 알파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생존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디자인이야 투박할지 모르지만 내구성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흥미로운 점은 알파 인더스트리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미군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옷의 설계 자체를 개선했던 제조 파트너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MA1 재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버서블 구조나 소매끝 시보리 형태는 피드백을 거쳐 알파 공장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알파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신뢰의 상징으로 통했지요.
1963년 알파 인더스트리는 역사적인 MA1 플라이트 재킷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볍고 내구성 있는 나일론 소재와 여유로운 실루엣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최적의 기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재킷의 안감도 실용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파 인더스트리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MA1을 구매하면 안감이 오렌지색이라는 걸 알아차리실 텐데요. 흥미롭게도 이 재킷의 오렌지 안감은 조종사가 비상 착륙 시 구조 신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리버서블 디자인이 패션 포인트로 재해석되어지요. 1970년대 들어 알파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군용 납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소비자를 위한 제품군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군 잉여품, 즉 서플러스 형태로 시장에 풀렸지만 점차 대중을 위한 라인업이 정식으로 생산되며 군복의 일상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알파 인더스트리는 단순히 군용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적인 실용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변모해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알파는 패션 업계와의 접점을 넓혀갑니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스투시와의 협업이 큰 계기가 되었고 이후 슈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기 알파의 재킷은 단순한 기능복이 아니라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변신했습니다. 힙합, 스케이트보드, 그래피티 문화 속에서 알파의 제품들은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죠. 알파 인더스트리의 로고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한 젊은 디자이너 조 바르신이 대학 졸업 직후 첫 직장 프로젝트로 디자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알파의 핵심 가치인 공학적 정밀함과 상징적 단순함을 로고에 담고자 했고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작은 삼선 구조는 항공기의 날개와 상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알파 인더스트리는 군복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미군과 몇몇 동맹국의 납품을 이어가며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요. 또한 과거 미사용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데드스톡 재고를 복원해 판매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는 단순한 복각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까지 포함한 진짜 빈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알파 인더스트리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미군 복장의 기술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아카이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덕분에 알파의 재킷은 전투기 조종사와 런웨이 모델 그리고 거리의 패션 피플까지 모두 공유하는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근본 중의 근본인 셈이죠. 하지만 역시 알파 인더스트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군용품 치고는 비싼 가격입니다. 매니아들이 군용품을 사랑하는 건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오리지널 군용품 혹은 타 브랜드의 군복과 비교해보면 근본임을 감안하더라도 알파의 제품들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경쟁 제품들을 알파는 어떻게 이겨나갈까요?